자, 이번 시간에는 보면은 이 실천론의 이제 마지막 테마, 마지막 시간으로 과정론과 사례 관리를 주둔 내용을 할 겁니다. 과정론이라고 하는 종래에는 자료를 수집해서 치료해주면 끝나는 아주 간단한 거였어요. 클라이언트가 찾아와서 큰일 났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야? 자료 수집해서 그에 대해서 치료해줘. 그래 끝났는데 오늘날에는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시대로 바뀌다 보니까 그 절차가 정말 클라이언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내 고객이 될 수 있겠느냐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은 일부에서는 5개 단계로 하지만 전체 6개 단계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테이크, 접수라고 하죠. 접수. 두 번째 단계는 조사, 영어 번역을 조사라고 하는데 그 영어를 또 스터디라고 쓰기 때문에 조사, 연구면 어떻게 해서 상관없습니다. 조사. 세 번째는 사정, 어세스먼트라고 합니다. 네 번째 단계가 넣는 사람도 있고 빼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목표 설정 및 계약의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5번째 단계가 개입, 6번째 단계가 평가 및 종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접수 단계는 첫 만남이죠. 만남. 우리 만남. 그리고 문제를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를. 이 만남에는 종래에는 워커 중심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클라이언트의 접수만 받았죠. 요즘에는 적극적인 개입으로 찾아가는 복지를 하지 않습니까? 리치아웃이라고 그러죠. 찾아가는 리치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리치아웃, 찾아가는 것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제가 나의 영역의 문제라면 관계를 형성하겠죠. 그죠?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하면 됩니다. 즉 구조와 기법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한 과정을 쭉 설명하면 되는데 문제를 확인했는데 여기는 청소년 상담센터인데 노인복지 문제를 가지고 왔다. 그러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해당 기관에 소개를 하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의뢰라고 합니다. 의뢰.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소개를 한다 이런 말을 의뢰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재를 편찬할 적에는 의뢰를 뒤에 썼지만 사실은 문제 확인 다음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해당 기관에 소개를 하거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사라고 하는 것은 자료 수집이죠. 자료 수집 방법은 우리가 조사 방법론을 통해서 본 것처럼 관찰법도 있고 질문지법도 있고 면접법도 있고 투사법도 있고 등등등 많은 방법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가장 정확하게 가깝다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 본인으로부터 얻는 자료가 되겠는데 그것이 아닌 클라이언트 본인이 아닌 다른 출처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면 미리 클라이언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 이런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종래는 사정이라고 하지 않고 진단 디아그노시스라고 했어요. 진단. 문제를 찾아내는 거죠. 근데 사정은 이것뿐만 아니라 강점, 자원 또는 가능성 등도 파악해서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를 사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만 찾아내는 종래의 방법과는 달리 문제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장점, 자원, 가능성까지 파악을 해서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를 사정이라고 하는데 또한 이 사정은 이렇게 개입 전략을 수립할 때 심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적 측면도 같이 고려하면서 개입 전략을 수립을 합니다. 개입 전략을. 그래서 진단과는 달리
워커만이 이끌어가는 진단과는 달리 그야말로 협력자적 관계에서 이끌어가는 것은 사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목표 설정 및 계약은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사정 결과의 명료화, 사정 결과를 명료하면서 개입 전략의 구체화, 개입 전략의 구체화를 이렇게 목표 설정 및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 실천을 언제 몇 번에 걸쳐서 각각 비용 얼마씩 해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할 것입니다라고 도장 찍으세요. 그게 계약 단계가 바로 개입 전략의 구체화지요. 개입 전략. 그래서 이 목표 설정은 어찌 보면 여기와도 같이 연결되어 있고 동시에 여기와도 개입의 첫 단계이자 사정의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개입은 종래에는 치료라고 그랬어요. 치료. 근데 지금은 치료도 하면서 원조도 하죠. 오히려 원조의 비중이 더 커진 이런 것을 여기서 개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직간접적 개입이 있겠죠.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직접적인 만남이 없이 환경 조정이라든지 의료 등을 통해서 만나지 않고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별을 하는 거죠. 이별. 자, 이 기본 틀을 가지고 한 페이지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적으셨던 것을 페이지로 넘겨보시면 첫 번째 접수 나와 있네요. 접수. 접수는 선생님들께서 1번 보시면 되겠죠. 1번 샥 이렇게 보세요. 어쨌든 만나고 문제를 확인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이런 그 초기 단계를 접수라고 인테이크라고 하는데 페이지 넘어가면 주요 활동, 그죠? 주요 활동. 근데 조심할 것은 5번에 의료가 있다 해서 의료가 오리엔테이션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 확인 다음에 있다는 것을 아시겠지요? 문제 확인해서 관련 문제를 가지고 왔다면 관계를 형성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의뢰를 하면 된다. 순서만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그야말로 조사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조사. 3번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은 이 사회복지의 실천의 과정은 순환적 과정이에요. 순환적 과정. 무조건 직선적으로 이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정을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문제도 있네. 그러면 다시 접수도 하고 또 한참 개입을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문제 있네. 그러면 조사로 들어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이지 기계적으로 흘러가듯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자료 수집의 3번 자료 수집은 즉 조사는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 문제를 사정하게 되는데 자료 수집과 사정은 거의 동시에 반복해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3번에 보면 자료 수집의 정보원은 클라이언트 본인에게 얻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도 많다. 뭐 읽을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사정, 세 번째 단계로 사정을 설명을 했는데 옛날 직선적 모형이나 의료적 모형에서는 진단이라고 그랬어요. 진단, 처치, 처방 이런 단어들은 전문가가 하는 거예요. 진단, 처치, 처방 전문가가. 근데 이제는 사정이라고 하거든요. 사정. 어쨌든 이 단계는 뭐냐면 1번 조사 과정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 종합하고 클라이언트 문제와 상황을 이해하여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그렇죠? 문제점도 찾아내고 강점도 찾아내고 가능성도 타진해서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를 사정이라고 하는데 종래에서 사용했던 진단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두 번째 2번에 진단과 사정 나와 있죠. 사실은 사정의 특징이지요. 1번의 둘째 줄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강점과 자원을 같이 평가하고 기능 향상이나 잠재력 개발 성장을 돕는 것까지 강조해서 이름을 진단이 아닌 사정이라고 한다. 2번 첫째 줄 끝에 심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둘째 줄 환경적 측면도 같이 강조한다. 3번 치료 후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성장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본다.
그리고 4번 단순히 워커가 해결해주는 문제를 가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뭘로 본다?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능동적 존재로 본다. 그리고 참여를 중시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사정의 종래에 사용하던 진단과 비교했을 때 보여지는 사정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세요. 그러면 사정의 대상은 뭐예요? 바로 클라이언트의 문제,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강점,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환경으로서 가족. 그래서 이 사정의, 특히 개별 사회 사업으로 볼 적에 사정의 대상은 클라이언트, 즉 클라이언트의 문제고, 클라이언트의 진단과는 달리 강점도 찾아내고,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먼저 가족, 클라이언트의 가족. 가족의 사정의 대상은 가족 구조와, 거기 나오죠? 가족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도 내용을 볼 것도 없고 박스를 길게 이제 적었습니다만은, 클라이언트의 가족에 대한 사정의 내용은 가족 체계, 가족 규범, 가족 역할, 권력의 향상, 세대 간 양상이라고. 선생님들 댁에서는 가정 내 실세가 누구신지 여기 실세들만 보이셨나요? 아주 극히 아쉬운 소리나 있으면 애들이 문자로 아빠 돈 좀 이렇게. 하지만 거의 이 자본주의 경제의 실권력을 보여주는 돈의 향방은 안주인들이 다 가지고 있지요. 가만히 생각하면 안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갔을까? 비밀번호를 알기를 하나? 가서 무슨 서류를 제대로 띄워본 적이 있나? 애들 주민번호를 제대로 확인을 하고 있나? 어찌 보면 내가 내 혈액형을 제대로 알거나 지금 내가 A형이라거나. 근데 그것을 즐기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옛날 아버지께서 이 월급을 받아온 날 그 생각해보면 그 골목에 울리는 걸음걸이 소리가 달랐거든요. 그래서 딱 오셔가지고 딱 놓고 노란 봉투에서 돈을 딱 끄집어내서 이렇게 쫙쫙쫙 이렇게 할 적에 그 당신의 위상이라든지 그 분위기에 그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저는 여동생이 많다. 여동생은 또 아빠 그래 또 1,000원짜리 이렇게 앉아 주시는 그때 아버지의 그 사랑. 근데 오늘날 정작 저는 뭐 제가 돈을 못 버는 것이 아닌데 내가 얼마 버는지 모릅니다. 카드 비밀번호를 지금 3번 고속버스장에서 카드 번호 3번 안 됐더니 카드도 내 맘대로 못 씁니다. 결제도 안 돼. 그냥 지금 고치러 가야 되는데 못 고칩니다. 10,000원짜리 한 장 달라면 설거지를 2번 하고 별별 아쉬운 눈짓을 보내고 드라마도 안 보고 당신 보고 싶은 거 봐 이런 말을 3번 정도 해야 겨우 좀 이렇게 혜택을 주니 애들이 그걸 합니다. 애들이. 주로 엄마와 대화를 하려고 한다는 것은 실세와 가까워지고 싶다는 이런 인간의 본능적 접근이라고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근데 대부분 친구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제도 보니까 대부분 그러더라고. 전부 부부 동반했는데 보니까 그 술자석은 앉아 있는데 자꾸 눈짓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권력의 균형, 권력의 균형이라는 것도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편안한 가정에서는 그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지만은 많은 아픔이 있는 가정도 있거든요. 여전히 독단으로, 맞아, 자기만의 주장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편중된 권력이 있는 집안도 있습니다. 다음에 세대 간 양상. 요즘 세대 간 양상은 조부모까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부모 자식 간에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학교에서 보통 엄마와 술 마시러 가기 이런 거 이제 많이 하는데, 왜냐면 엄마도 원두커피 마실 줄 안다. 엄마는 꼭 대접에다가 막대커피 먹는 건 아니다. 엄마도 이렇게 가을 같으면 춥지 않을 때 그 테라스 같은 데도 이렇게 뭐 채양을 쓰고 할 줄도 아는데 애들은 모르거든요. 나이 먹어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애들은 엄마는 그냥 아빠는 이렇게 그냥 엄마라고는 직업인 줄 알지. 엄마가 여자고 또 인간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어떤 세대 간 양상에, 근데 이제는 애들이 모른다고 가만히 있거든요. 이제는 옛날처럼 무게만 잡지 마시고 부모가 가까워지려고 하는. 자, 이런 것을 선생님들이 아마 제시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족 구조 사정 내용 우선 가족 체계, 가족 규범, 권력의 양상, 세대 간 양상, 가족 역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분량을 확 줄였습니다만 아신다 1급이니까. 그래서 가족 사정의 도구로서 가계도, 2, 3세대에 걸친 수직적 탐색 도구죠. 생태도, 수평적 탐색 도구로서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의 가족을 한가운데에 놓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영향을 미치는 유형, 무형, 인적, 물적 환경을 적어서 관계망을 원과 선으로 알아보는 생태도가 있고 또 수직적 탐색 도구로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가를 쓰는 생활력 도표가 있고 또 그들이 속한 집단 내에서 가족 내에서 어떻게 가족 구성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소시오메트리에서 사회성 측정도도 있고 사회도라고 했죠. 또 그런가 하면은 사회적 관계망 지도도 있고 사회적 관계망 지도와 생태도는 좀 다릅니다. 생태도는 유무형의 환경을 학력 정도는 학력이 미치는 영향 이런 것까지 다 보는데 여기 사회적 관계망 도표는 직접적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현재도 지금 상호 교류하는 환경만 가지고 접근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지금까지 상호작용을 해오고 있는 ING상에 있는 그 환경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것은 사회적 관계망 지도라고 합니다. 사회적 관계망 지도. 다음에 네 번째 단계에서는 목표 설정 및 계약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입 전략 수립 단계에서 수립한 개입 전략을 명료히 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개입 전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단계를 목적 설정과 계약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계약.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 아까 한 것처럼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소망이라고 그랬죠.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소망.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그래라고 하는 아주 명시적이며 측정 가능한 두 번째 나와 있죠. 이런 것처럼 쭉 있는데 그걸 안겨지 마시고 밑에 목표 선정 지침이라고 하지만 목표 진술 원리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스마트의 원리, 스마트 원칙. 목표는 간결한 명료하고 구체적인 용어로 진술해야 된다. 스페시픽.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목표는 검증 가능하고 측정 가능해야 된다. 미주어블. 그리고 목표라고 하는 것은 달성 가능, 실현 가능해야 되지요. attainable. 그리고 목표를 설정할 적에는 반드시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소망, 결과 중심으로. 결과에 근거해서. 그래서 리절트 오리엔티드 이렇게 썼고 다음에 시간을 정해놓고 언젠가는 될 거예요. 이건 목표가 아니죠. 언제까지 무엇을 얼마만큼 할 거요? 이렇게 들 적이 목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임 베이지드 시간을 정해놓고 스마트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걸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계약에 포함될 내용 나와 있죠. 자, 계약을 딱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기대, 클라이언트의 기대 이런 것 등을 쭉 쓰는 건데 목적, 참여자 역할, 개입 기법, 시간적 조건, 세션 빈도 등등을 아주 자세히 적고 있는데 이게 뭐야? 바로 구조와 기법을 사용하는 오리엔테이션의 문서화지요. 그래서 개입 전략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단계를 계약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문제도 해결해 가면서 장점, 자원 등을 재확인하는 개입에서 그를 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원조 단계가 있는데 개입이라고 합니다. 자, 그 박스 무조건 나옵니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무조건 나오는 거죠. 이것만 있겠습니까마는 수없이 많은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있는데 다른 건 어려운 거 어렵고 중개자와 중재자를 착시만 하지 않으시면 틀릴 것은 없죠. 중개자는 연결이란다. 연계, 공인중개사 하는 것처럼 필요한 자원을 클라이언트와 연결시켜주는 것, 연계시켜주는 것은 중개자고 중재자는 갈등을 조정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갈등을 조정하는 기술. 그리고 나서 옛날에 홀리스 60년대에 아직은 우리가 기술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심리 사회 모형을 체계화한 사람이 홀리스거든요. 1930년대에 해밀턴에 의해서 정립되기 시작한 것을 60년대에 체계화한 것이 홀리스입니다. 홀리스는 그 당시에는 치료라고 설명을 했지만 어쨌든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개입과 간접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개입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개입으로서는 지적 기법과 지시적 기법과 그리고 정화법, 카타르시스
또는 자, 깊은 숨 쉬세요. 벤틸리에이션, 환기법 이런 것을 통해서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고 그랬어요. 그에 비해서 간접적 개입, 이것은 직접적인 만남이 없이도 서비스는 제공될 수 있다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환경조성이나 환경조정이 되겠죠. 환경조성이나 환경조정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직접 필요한 것을 만나지 않고도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구체적 서비스에 제공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가 하면 만나지 않고서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을 소개하는 의료도 간접적 개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 개입에는 지지적 기법, 지시적 기법, 정화법, 환기법 등이 있고, 간접적 개입으로서는 만나지 않고서도 하는 것으로서 환경조성이나 환경조정, 구체적 서비스의 제공, 또 의뢰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결을 하지요. 종결에서는 선생님들이 볼 것이 바로 종결 단계의 과제 1번, 종결 시점을 결정한다. 목표 달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한다.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자, 니을번이 정서적 반응을 해결한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실전에서 클라이언트와의 만남이 이제 중단되는 거지요. 그럴 적에 누구나 고맙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오히려 더 큰 아픔을 가지고 가는 클라이언트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다른 곳에 의뢰할 수도 있지만 그 단계에서 그에 대한 정서적, 감정적 아픔을 다루어지는 것도 하나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음번을 아시는 것이고 니을번을 가지고 좀 한 번 더 읽어주시면 됩니다. 바로 이게 바로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이 되겠어요.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면 이제는 사회복지 실천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기록. 관계론, 면접론, 과정론을 거쳤는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기록은 참 중요합니다. 출제 비중이라기보다는 선생님께서는 그 2번 기록의 일반적 용도를 보시면 기록의 일반적 용도 큰 하자는 없습니다. 한번 가볍게 부담 없이 안 읽어도 되겠지만 시험이니까 한번 보시되 출제가 되는 것은 기록의 종류가 되겠어요. 문제 중심 기록, 요약 기록, 과정 기록. 주로 이제 과정 기록으로 우리가 이제 출제를 대비를 합니다만은 거기에 문제 중심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중심 기록은 문제를 중심으로 기록한다는 점에서 아주 간결합니다. 간결하죠. 장점으로서는 서로 모르는 맞아요. 사회복지사들끼리도 정보를 교환하기가 쉽습니다. 문제를 중심으로 해놨기 때문에. 문제 중심 기록의 기법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누 기법. 소프란 영어가 비누거든요. 비누 기법. 먼저 클라이언트나 클라이언트의 가정으로부터 주관적 정보를 수집하고 서브젝티브 인포메이션. 그리고 심리검사나 과학적 조사를 통해서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고 오브젝티브 인포메이션. 그 주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점도 찾아내고 강점도 찾아내서 사정을 하고 어세스먼트. 그리고 구체적인 개입 전략을 수립해서 플랜을 짜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 정보, 객관적 정보, 사정, 그리고 계획을 차례대로 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문제중심 기록의 대표적인 기법이 되겠어요. 다음에 요약 기록은 전체 과정을 압축해서 하는 압축 기록입니다. 압축. 그 1번의 끝에 압축 기록이 되어 있죠. 압축 기록. 보통 그렇기 때문에 이 압축 기록은 4번인 것처럼 사례가 장기간을 요구하는 사례 연구에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장기간을. 근데 이 요약 기록의 문제점은 면접 내용을 압축해서 하다 보니까 그 배후에 있는 사회복지사의 노력은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워낙 잡무가 많다 보니까 대부분 기록을 하면 압축 기록을 하시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의 노력을 과시하세요. 과시. 요즘은 보여주는 표현 강조의 시대거든요. 표현 강조. 이제 그런 좀 번잡스럽습니다. 표현 강조. 다음에 과정 기록. 과정 기록은 전체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 1번에 보시면 전개 과정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으로 2번 단순한 문답체가 아니라 그 단계마다 나오는 워커의 판단이나 해석까지 가미해 가면서 만약에 앞에 있는 첫째 줄처럼 문답체로만 적으면 뭐라고 그래요? 이야기체 기록이라고 그래요.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물었다.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저 이렇게 응답했더니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뭐냐면 이야기만 적는 것은 이야기체 기록. 그때 사회복지사의 해석이나 판단이나 느낌까지를 다 가미하면서 적는 것은 과정 기록이라고 합니다. 아주 상세하지. 6번에 있는 것처럼 시간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은 있지만 아주 상세하다 보니까 4번 슈퍼비전이나 교육적 도구로도 유용이 되는 실습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과정 기록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의 기술을 4개로 봤습니다. 관계론, 면접론, 과정론, 그리고 기록론. 다음에 사례관리에서 2문제가 나와야 되겠죠. 겨우 지금 2장 남았는데 사례관리는 사실은 전체가 우리가 출제 범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잘 나오는 것이 뭐였어?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 또 사례관리의 특징, 또 사례관리의 그 원칙. 이 3개가 이렇게 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보면은 내가 말해도 뭐 찍어준 것 같지만 다 2페이지를 다 말했네. 사례관리는 무조건 나옵니다. 자, 먼저 한번 줄을 쳐보겠습니다. 사례관리는 단순한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개인의 복합적 문제를 필요한 데 있어서 한 전문가의 책임 아래 지속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와 전문가를 찾아 연결시켜주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는 기법이다. 별표할 것 2번. 누구를 대상으로?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개별 동그라미 치면서 개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그래서 똑같은 중풍이라고 불리는 뇌병변장애 1급을 가진 클라이언트라 하더라도 접근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그냥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개별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는 실천 과정이자 클라이언트 중심의 실천 과정이에요. 3번 뒷줄을 썼습니다. 넘어갑니다. 2번, 3번, 4번은 시간 있을 때 보시고.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나온다 할 정도로 가장 첫 번째 등장 배경은 탈시설화죠. 우리가 보면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 의료적으로 본다면 장애인 복지 쪽에서 뇌병변장애 1급과 같은 경우에는 재활병동에 있을 적에는 다양한 영역에 있는 분이 소위 재활, 정신과, 신경과, 내과 뭐 이런 등등을 5-6개를 그 전문가들이 물이 흐르듯이 시간을 나누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치료해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역사회복지나 재가복지로 시설을 떠나는 순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잖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뇌병변 1급이셨어요. 근데 저희 집은 병원가였거든요. 저희 집은 신시장, 구시장, 터미널 옆인데 거기가 뭐 또 이게 병원가로 한 30개가 있어서 이게 어머니께서 이거 노모이실 때도 그냥 휠체어를 밀고 내려가시면은 서로 그냥 그 아는 것처럼 되니까 서로 약국에서도 이렇게 해서 그냥 오라간만에 바람 쐬시듯이 이렇게 다니실 수가 있었어요. 오랜만에. 그러나 노인분들은 누구나 다 병원가에 살지 않아요. 노인분들이 돌아가시고 안 돌아가시는 것은 3, 4분이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일부가 왔어요. 근데 수업 끝날 다 밤 10시쯤 전화가 와서 야, 손이 저거 좀 힘이 없고 숟가락을 떨어뜨렸어. 나 병원 갔다 올게. 그래서 다녀오세요. 시골이니까. 그래서 그냥 다니던 병원을 가시더니 약간 지금 뭐라 그래. 어떤 그것이 지금 온대 내일 아침에 입원을 해. 그러더니 한 11시쯤 전화가 왔어요. 아무래도 팀이 더 없어 입원해야 할 것 같아. 그리고 가지고 입원하셔서 바로 응급실 들어가서 그 정도로 지금은 이제 열심히 여기 마포 그 복지관을 열심히 다니시고 재미있어 하십니다만은 그러니까 당신이 본 적도 있고 그것도 병원가에 있으니까 그냥 바람 쐬듯이 그냥 슝 가신 거예요. 대부분 노인분들은 내일 가지 뭐 이렇게 하는데 바로 옆에 모든 관공서가 있으니까 쉽게 가셔서 미리 손을 쓰신 거죠. 탈시설 이런 그 환자들이 굉장히 급증. 네 번째 나와 있어.
네 번째 나와 있죠. 시설을 벗어나 있는데 다양한 욕구를 가진 이런 그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급증하고 있어요. 일일이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다녀야 되는 클라이언트의 비용이 크죠. 2번에 나와 있고. 그로 인해서 최소한 한 명 정도는 생업을 포기해야 돼요. 3번에 나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들은 서비스 비용 억제. 선생님은 아시다시피 건강보험에서 내는 돈이 10,000원이면 실제 의사가 받는 돈은 얼마야? 5만 원 받는 거죠. 가장 적은 것도. 왜냐하면 20%만 낸다고 할 적에 10,000원을 받았으면 나머지 4만 원은 다른 사람이 낸 건강보험료에서 띄어다가 그 병의원에 주게 될 거예요. 비용이 너무 크고 가족의 부담도 너무 크고 해서 인식의 전환 과정에서 어느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집에 다 있는 문제가 되어서 아니다. 이렇게 파편화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묶어서 통합된 서비스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이 또는 이런 입장들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6번에 사회적 지원체계와 지원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했다. 해서 사례관리가 이제는 이제 자리 잡았죠. 사례관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례관리의 원칙, 개별화입니다. 아까 누구를 대상으로?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개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개별화의 원리. 그리고 서비스 제공, 누구를 대상으로?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서비스를 하고 나머지는 나몰라라 아닙니다. 한꺼번에 필요한 서비스가 모두 제공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자율성 극대화. 이것은 하나의 도덕적 원리, 자기결정의 원리를 여기다 반영한 것이 되겠는데 자율성 극대화라고 하는 것은 좀 상당히 조심스럽겠지만 그냥 도덕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능한 한 최대한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이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는 일시적, 일위적으로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꾸준히. 좀 이따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력성을 바탕으로 서비스가 제공돼야 돼요. 바로 그것을 서비스의 연계성, 공식적, 비공식적, 직접적, 간접적 이런 서비스가 물이 흐르듯이 연계되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다음에 사례관리의 특징. 첫 번째는 넘어가 주시고 첫 번째는 이 개념에 발생해 놓으시고 사실은 사례관리의 대상은 직접 환자들이나 그 가족을 앞에서는 하지 못하지만 치료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엔트로피가 진행되는 것을 최소한 늦추자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많이 이 학력도 높아지고 정보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오신 분들은 다 압니다. 자기들. 옛날처럼 다 쓸 거예요. 이렇게 가족들이 막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하는 착한 거짓말을 안 해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끔 하느냐의 역할을 가족이나 주변이 하는데 그런 것도 역시 전문가인 사회복지사의 도움은 굉장히 큰 거죠. 자, 거기 보시면 2번 180쪽에 보면 사례관리는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개별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초점을 두고 기관의 목적보다는 소비자의 목적에 기반을 둔 실천 과정이다. 앞에 있던 말 그대로 지금 썼습니다. 그대로. 6번에 보시면 배경을 가지고 또 썼는데 사례관리는 탈시설화의 영향으로 인해 서비스 전달체에서 나타난 서비스의 단편성, 분산성, 불연속성, 비접근성, 중복성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이다. 파편화된 서비스를 일일이 찾아다녀야만 되는 클라이언트나 클라이언트 가족의 부담을 그로 인한 비용의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걸로 나온 것이다. 7번에 보시면 사례관리는 자원관리와 조정 등 간접적 서비스를 직접적 서비스와 함께 해결해야 한다를 강조하기 때문에 생태체계 이론을 이론 기초로 쓴다. 세제줄에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례관리라는 것은 한 사람의 전문가가 그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서비스, 즉 간접적 서비스, 공식적, 비공식적 서비스, 1차적, 2차적 서비스 등등을 한꺼번에 제공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클라이언트 중심의 실천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관리자는 직접적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도 하고 페이지 넘어가면 간접적 서비스의 제공자 역할도 합니다.
간접적 서비스의 제공은 뭐야? 클라이언트를 만나지 않고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사내 관리자가 수행을 한다. 거기에서는 뭐 중개, 연결, 조정, 옹호, 조력, 협의, 내용 볼 것 없고 이런 것들은 직접 만나지 않고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접적 서비스의 제공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다. 자, 이런 정도가 선생님들이 실천론에서, 오늘 실천론을 제가 읽으면서 정형화시키기가 참 쑥스러워. 그래서 이 정형화된 수업이 아니라면 실천론과 실천기술론을 한 판에 굳이 반복되지 않게 이렇게 걸어갑니다만, 그래서 오늘 하루는 실천론을 마감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천기술론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교재가 따라서 여러분 나눠지겠습니다만, 실천기술론 나오든 하루에 하나씩은 뚝뚝 떨어져 나가고 법제론, 정책론에도 좀 시간이 좀 남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